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정오를 막 지났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올해가 그 60주년인데 언론이나 학계에서 또 정치판에서 이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시리즈로 이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인데, 위대한 만남, 박정희와 이병철의 만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만남이란 책이 있습니다. 송복 교수가 쓴 그 위대한 만남은 유승용과 이순신의 만남인데, 저는 이병철과 박정희의 만남을 한국 현대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만남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5.16 주체 세력은 당시에 6사 8기생이 30대 후반이고 지도자로 모신 박정희 소장은 44살이었습니다. 30대, 40대 이들이 가진 이 국가 건설의 비전은 부국 강병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명치유신의 중요한 목표였죠. 나라를 강하게 하고 강한 군대를 갖는다. 부국강병. 그러나 한국의 이 장교단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민주주의적 군대였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군국주의적 군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식의 무슨 김일성의 사병 집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적 군대가 부국강병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부국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도는 그렇게 깊게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자들에 대한 반감은 또 강했습니다. 박정희 또한 그런 분이었어요. 기업인들에 대해서, 특히 부정축제 문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정축제를 응징한다는 것을 하나의 혁명의 목표로 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업인들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혁명정부인데 연일 개혁, 숙정, 그리고 국가개조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를 터뜨리는데, 이 부정축제자 처리 문제는 처음부터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961년 5월 28일, 그러니까 혁명 12일 뒤 최고회의는 부정축제 처리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는데 위원장은 이주일 육군소장이었습니다. 6명의 위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축제 조사반은 일본에 머물고 있던 삼성물산의 이병철을 제외한 우리나라 10대 기업인들을 포함한 11명을 모조리 구속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세청의 전신인 사세청 공무원으로서 이 조사단에 파견되었던 문병항 씨는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축제 처리법에는 6개 항목이 있었는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30만 달러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 보유 외환의 대부 또는 매수를 받은 행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조 자금으로 들어온 외화를 둘러싼 부정을 말합니다. 은행을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인들이 외화 대부를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자율은 저리였고 상환기간도 장기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연 30%이던 당시에는 이 돈만 빌리면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떼먹어도 환수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추적조사 기법도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외환 관리라는 개념이 서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업을 조사해도 현금 출납이 장부에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업이란 것이 꼭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 혁명의 주역이죠. 이 김종필 씨는 기업인을 잡아 가두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앙정보부가 추진한 게 아니고 최고회의에서 추진했는데, 김종필 씨는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실업인들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 씨를 만났는데 지금 최고회의에서 실업인들을 잡아 가두려는 모양인데 이거 안 됩니다. 극동해운 남궁년 씨를 만나보세요 라고 충고를 해가지고 내가 남궁년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궁년 씨는 이 혁명의 실력자 김종필, 당시에 36살 김종필 중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혁명은 잘했습니다. 혁명이 잘 되려면은 실업인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은 경제인들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너무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도 비록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종필 정보부장은 실업인들을 구속한 다음날 박정희 당시 부의장입니다. 혁명위원회 부의장을 찾아가서 남궁연 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속을 철회해달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박정희를 설득을 했답니다. 실업인들 말고 경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모아 보았자 학자들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박정희 소장은 최고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건데 어쩌나 라고 하다가 나도 사실은 구속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처리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종필 정보부장은 일본에 가 있던 이병철 회장에게도 안심하고 돌아오라는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이병철 씨의 회고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자설전이 있습니다. 호암자전에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변혁이 있더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적화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도리어 전국이 안정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었다. 경제인 11명이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이 부정축제의 제1호는 도쿄에 있는데 우리들 조무래기만 체포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옥중에서 불평했다는 말이 전해졌다. 빈곤 때문에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 빈곤 추방의 앞장을 서야 할 경제인들을 차제에 잘 활용해야 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등한시하고 무슨 목적으로 구속한 것일까? 이때 일본 경시청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이병철 사장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들을 붙여주었답니다. 6월 4일 제1거류민단의 권일 단장이 이병철 사장을 찾아와서 최고회의의 말이라면서 귀국을 권하고 갔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혁명정부가 파견했다는 청년 2사람이 즉시 귀국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라는 말을 넘기고 갔고 삼성 도쿄지사에 연락을 하니 본국에서는 사장님이 귀국하지 않아 모든 일이 수습되지 않고 구속된 경제인들도 귀국을 바라고 있다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암 이병철 선생은 최고회의 부정축제 처리위원회 이주일 소장 앞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 호암자전에 실려있는 편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는 혁명정부의 방침 그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악덕 기업인들과 변칙적이고 불합리한 세금 제도 아래서도 국가 경제 재건에 기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운영을 뒷받침해 온 기업인들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인을 처벌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빈곤 추방에 역행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나는 전 재산을 헌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병철 씨가 돌아오게 됩니다. 1961년 6월 26일 밤 항공편으로 도쿄에서 서울로 귀국한 이병철 사장은 마중 나온 중앙정보부의 차량을 타고 명동 메트로 호텔로 갔습니다. 거기서 연금되는 거죠. 다음날 그는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 이병희 씨의 안내를 받고 박정희 최고회의 부의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뒤에 포철을 건설하게 되는 박태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넓은 방으로 들어가니 저쪽에서 검은 안경을 낀 박정희가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느낌을 이병철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 부의장은 첫인상은 아주 강직해 보였다. 지도자로서의 덕망은 어떨까 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검은 안경의 박 부의장은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고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부터 했다. 의외로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 이병철 선생은 말단 직원 한 사람 채용하는데도 꼭 자신이 이 면접을 본 사람입니다. 특히 그 사람의 행동, 인상을 통해서 어떤 인격을 꼭 파악하는 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바로 박정희의 인상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 결론은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 이병철 선생과 박정희 부의장과의 이 대화야말로 한국 현대사를 바꾼 위대한 만남의 기록입니다. 1961년 6월 27일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호암자전 이병철 회고록에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는 부정축제자 11명의 처벌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부정축제 제1호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 것인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 부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기탄 없이 말해 주십시오라고 재촉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소신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부정축제로 지칭되는 기업인에게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의장은 뜻밖인 듯 일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했다. 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탈세를 했다고 부정축제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시 비상사태하의 세금 제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세법에서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아마 도산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만일 도산을 못 면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박 부의장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액수로 보아 1위에서 12위 안에 드는 사람만이 지금 부정축제자로 구속되어 있지만 12위 이하의 기업인도 수만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11위 이내로 들려고 했으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서 11위 이내로 들지 못했을 뿐이고 결국 사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선을 그어서 죄의 유무를 가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이윤을 올려 기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잘 운영하여 그것을 키워온 사람은 부정축제자로 처벌 대상이 되고 원조금이나 은행 융자를 배정받아서 그것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의 자유경쟁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정축제자 처벌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 부의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많은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 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 방위는 물론이고 정부 운영, 국민 교육, 도로 항만 시설 등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 위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 국가 운영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인들에게 경제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될 줄 압니다. 박 부의장은 한동안 내 말을 감동 깊게 듣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국가의 대본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안 신뢰는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미소를 띈 박 부의장은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고 하면서 거처를 물었다. 메트로 호텔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고 했더니 잠옷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튿날 아침 이병희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이 찾아오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다른 경제인들도 전원 석방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친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부정축제자 1호인 남한 호텔에 있다가 먼저 나가면 후일에 그 동지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나도 그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거절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박정희는 이병철 사장을 만난 직후에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재 씨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감사원장 한 분이죠. 정말 강직한 분입니다, 이분. 경제인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정신 차렸을 텐데 풀어주지. 이석재 씨가 반발합니다. 안 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부터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면 국민을 배불리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북만도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래도 드럼통 두드려서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만치 정신 차리게 했으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국가의 경제 부흥에 그 사람들이 일 좀 하도록 서먹자. 이석재는 박 부의장의 이 말에 반론을 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석재 법사위원장은 최고회의 회의실에 석방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음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차고 있던 큼지막한 리볼버 권총을 뽑아 들더니 책상 위에 꽝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놓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생전에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석방시키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부의장께서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조 물자 국가 예산으로 또다시 장난치면은 내 다음 세대, 내 후배 군인들 중에서 나 같은 놈들이 나와서 다 쏴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은 풀려나고 이때부터 그 뒤에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기업인과 군인들이 손을 잡습니다. 이게 위대한 만남입니다. 이병철과 박정희 만남은 기업인과 장교단이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주역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군인이 이끌고 기업이 뒷받침하고 또 행정 공무원들이 일신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산농공상, 조선조의 산농공상이 상공농사로 바뀝니다. 상공. 무역하는 사람, 제조업하는 사람이 앞장서고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은 권력 탈취의 면에서는 쿠데타지만은 진정한 근대화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4개의 정신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기업가 정신, 해양 정신, 상무 정신, 자주 정신. 그래서 1961년 6월의 이 만남, 바로 60년 전입니다. 이병철, 박정희의 만남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설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병철 사장이 박정희를 설득을 했습니다. 경제 논리로. 그러니까 박정희가 설득당한 겁니다. 이게 고마운 거죠. 문재인은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허무맹랑한 엉터리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 짓는다는 이런 정책을 펴놓고 이렇게 무리가 생겨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재인과 너무나 비교되는 박정희,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바로 교양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과 교양 없는 사람, 교양을 뒷받침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역사, 철학, 문학, 스포츠, 예능, 이 5개 분야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